전주를 이야기할 때 흔히 천년고도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전주를 도읍지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후백제 역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그 첫 번째 작업으로 5월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5대 식국 가운데 하나로 후백제와 활발한 교류를 했던 5월. 후백제와 5월의 교류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5월의 문화를 통해 후백제의 어떤 문화를 마주할 수 있는지 오늘 문화양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주. 하지만 그보다 앞서 견훤은 전주를 도읍 삼아 후백제를 이끌었습니다. 37년간 후백제 수도로 정치,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 전주의 역사 복원에 나선 국립전주박물관. 그 노력의 일환으로 후백제와 활발히 교류했던 5월을 조명하게 됐습니다. 백제를 계승한다는 명분 아래 후백제를 세운 견훤. 5월과는 돈독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당시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던 5월과의 교류로 견훤은 정치적 입지를 확실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견훤이 892년에 무진주의 도읍을 정했다가 900년이 되면 완산주인 이곳 전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후백제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때 견훤은 5월에 사신을 보내서 그 5월 왕으로부터 후백제 왕 지위를 인정받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917년, 925년 계속적으로 후백제가 5월에 사신을 보내고 말도 보내고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했고 5월에서도 또한 반상서라고 하는 사신을 보냄으로써 그 후백제 왕의 지위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후백제와 고려의 화친을 권유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게도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교류를 봤을 때 이런 정치적인 교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또한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히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견훤은 900년에 전주로 도읍을 옮긴 뒤 5월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이 양국을 오갈 만큼 역대 왕조 중 5월과 가장 역동적인 교류를 펼친 후백제. 이로 인해 후백제는 국제적으로 위상을 인정받는 동시에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적 기반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5월의 다양한 문화도 함께 수용됐을 것이란 전제 아래 이번 특별전에서는 5월의 문화재를 통해 후백제의 문화를 역추적해 봅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5월에 관한 다양한 유물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 5월의 어떤 문화와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됐나요? 당송 전환기의 5대 식국 중 하나였던 5월은 전류가 건국한 한 나라였습니다. 5월은 특히 불교를 굉장히 크게 후원하여서 불교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절강성, 강소성을 중심으로 번영하였던 그 문화 속에서 특히 그 오료라고 하는 중국 도자의 본향이 위치했던 곳으로 그 오료의 문화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소개하게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무덤 부장품이나 각종 유적지에서 나온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문화를 저희가 조명을 했고요. 2부와 3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 문화와 오료 청자에 대한 그 문화를 저희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에필로그 개념으로 이 5월이라는 나라가 왜 우리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후백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4번째 주제를 같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5대 식국 시기 양자강 주변에 위치했던 5월. 5월은 당시 가장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0세기 동아시아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5월의 중심지로 손꼽히는 강소성 소주에 자리한 소주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특별전은 중국 소주박물관과 함께 공동 주최하게 됐는데요.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함께 하게 됐나요? 네, 중국 소주박물관과는 2009년부터 5호 협력을 통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문화교류 증진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중국 소주박물관 명품들이 전주박물관에서 소개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2년 후에는 우리 박물관 소장품을 소주에서 소개하는 그런 전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시실에서는 당송 전환기, 5월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세 가지 색채와 다양한 문양이 어우러진 항아리에서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나무로 만든 이 청룡 조각품은 무덤에 부장된 유물로 당시의 장례 풍습을 보여줍니다. 황금용은 도교의 도사들이 수행하던 동굴에서 발견된 것으로 금으로 제작된 겁니다. 당시 사용한 벼루와 도장, 허리띠 장식도 함께 전시돼 그때의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시절을 보냈던 당송 전환기의 5월 지역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제2 전시실에서는 5월의 도자기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 중 하나인 월요가 바로 5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국 도자기의 발상지를 할 수 있는 이 월요의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월요는 중국 청자의 본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당송식이 그 많은 요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요 중에 하나입니다. 월요는 동안 만기부터 개요해서 당대가 되면 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도록 발전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월요를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그 당대에 만들어졌던 그 다완, 차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차를 마시기 위한 완인데요. 그 차완이 우리 초기 청자, 고려 초기 청자와도 굉장히 유사해서 그 기술적 교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월요는 절강성 일대에 위치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자기를 월주요 또는 간단히 월요라 부르는데요. 월요에서 만들어진 다완, 곧 차자는 그 모양과 빛깔이 우리나라 초기 청자와 매우 흡사합니다. 월요가 고려 청자 출현에 큰 영향을 미친 건데요.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색과 모양이 고려 청자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5월의) 청자 기술은 5월 국부의 원천이 됐고 이후 기술이 송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송대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도자기 생산은 월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건데요. 이번 특별전에서는 5월에서 크게 융성한 월요 청자를 비롯해 송대의 다양한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3전시실에서는 5월 지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불교 유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월은 동남 불곡이라 불릴 만큼 불교가 성행했습니다. 5월의 불교 유물은 대부분 불탑 내에서 발견됐는데요. 네, 5월에서 이 불교가 가장 흥성했던 때는 언제이고 또 대표적인 불교 유적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5월은 전류가 건국한 나라로 5대의 왕이 제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전홍숙 때 굉장히 불교가 융성하였는데요. 많은 사찰들을 건립하였고 승려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많은 불탑과 경당들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오늘날 알려져 있는 불탑 중에서 5월의 수도였던 항주 내봉탑과 소주에 있는 호구탑이 대표적인 불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주 호구탑은 959년에서 961년까지의 그 건립 연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서 그때 당시 5월의 불교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주에 세워진 뇌봉탑은 1924년 9월에 무너졌습니다. 이때 많은 유물들이 출토됐는데요. 대표적 유물이 5월의 마지막 왕 전홍숙이 봉환한 보엽인 다라니 경권으로 2m가 넘는 두루마리 형태입니다. 호구산 정상에 세워진 팔각 7층의 호구탑. 탑이 기울어 1956년 복원에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됐고 탑의 조성 연대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호구탑에서 발굴된 석함 사면에는 연화대 위에 앉은 부처와 4명의 협시 보살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오롯이 견뎌낸 나무 상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논나무로 만든 경상으로 중국의 국보급 유물입니다. 소주 호구탑에서 출토된 농나무 경상입니다. 경상이라고 하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경전을 보관하는 상자라고 해서 경함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소주 호구탑은 959년에서 961년의 건립 연대가 분명한 탑으로서 여기서 출토된 불교 미술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유물들입니다. 특히 이 농나무 경상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들어진 경상이 961년부터 현재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견딜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진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중국 소조박물관 유물 중에 국보급 유물 4점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점이 이 농나무 경상입니다. 이 농나무 경상은 겉의 나무뿐 아니라 경첩이나 자물쇠까지도 아름다운 문양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또 하나의 1급 유물은 거울입니다. 부처가 새겨진 청동 거울인데요. 작은 것 하나에도 예술혼을 쏟은 지극한 불심을 보여줍니다. 이 불상은 11면 관음보살입니다. 중생들의 성품에 따라 얼굴 모습을 달리하며 적극적으로 교화하기 위해 여러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얼굴이 총 11개로 되어 있다고 해서 11면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연하 대자 위에 살짝 허리를 비틀고 있는 S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천의를 살짝 잡고 있고 왼손은 정병이 들려 있어서 관음보살 입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체 비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대의 어떤 비례보다는 약간 5대의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1면 관음보살 입상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입상보다 석굴암의 본존 뒤에 자리하고 있는 11면 가는보살 입상이 있는데요. 그곳을 떠올리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이 시대의 가는보살 입상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주 호구탑에서 출토된 11면 가는보살 입상은 그 제작 연대가 961년 이 하안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는보살 입상의 어떤 전형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굴암 주실의 가장 안쪽에도 11면 관음보살이 새겨져 있는데요. 닮은 듯 다른 두 보살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보물. 소주 서광탑에서 출토된 진주 사리보당입니다. 소주 서광탑에서 출토된 진주 사리보당은 북송 1013년에 만들어진 진귀한 불교 예술품입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아래 수미자로부터 해서 불궁, 불탑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칠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하였습니다. 얼마만큼 불교를 이렇게 숭상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진주만도 4만 개가 넘고 단향목이라고 해서 그런 귀한 나무를 가지고 이 신상들을 조각을 했습니다. 이 천상의 모습이라든지 천녀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나오는 역상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이 소주 지역의 오대와 북송 시기의 불교 미술이 얼마나 융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 만든 이 사리장엄은 4만 개가 넘는 진주와 온갖 보물들로 치장돼 있는데요. 닷집 안에 부처상을 새겨 숭고함을 더했습니다. 후백제가 중국 5월과 활발한 대외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미술문화 수용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후백제와 5월의 청자와 우리나라 청자의 역사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 진안 도통리입니다. 두 번의 발굴 조사를 통해 이곳에서는 초기 청자가 발견됐고 현재 3차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5월의 청자 기술이 후백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됐나요? 중국 청자 본향인 오료에서 만들었던 그 청자 기술이 한반도에 이제 이렇게 이전하게 되는데요. 한반도에는 그 전에는 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이라고 하는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획기적인 어떤 기술의 이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5월 지역의 오료의 청자 기술이 한반도에 어느 시점에 건너오게 됐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학계에서 굉장히 이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초기 청자 중에서도 그 전북의 진안 도통리라는 곳에서 초기 청자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 진안 도통리의 초기 청자가 언제 누구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느냐는 사실은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역이 후백제의 견원이 지배했던 곳이고 그리고 후백제인 견원이 5월과 지속적인 정치적인 교류와 경제적인 교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교류 속에서 충분히 이런 오료의 청자 기술이 전래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을 두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에 자리한 중평마을. 내륙 깊숙이 자리한 산간 오지마을인데요. 이 마을을 걷다 보면 신기하게도 도자기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장독대 덮개로 쓰인 것도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갓발인데요. 이렇듯 마을 곳곳에서 도자 문화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청자 전래사의 중요한 흔적인 이곳 가마터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후백제 도성인 전주와 가까워 5월의 청자 기술이 후백제로 직접 전래됐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통리 가마터 발굴 조사가 완료되면 우리나라 초기 청자의 유입 경로와 후백제와의 연관성도 밝혀지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초기 청자의 역사가 이곳을 기반으로 새롭게 쓰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백제의 왕도 전주. 그러나 우리는 전주를 조선왕조의 본향으로만 인식해왔습니다. 전주 승암산에 위치한 동고산성. 1980년 이곳의 대형 건물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주성이란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돼 이곳이 후백제 유적지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꾸준히 발굴이 진행돼 동고산성의 규모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전주의 오목대에서도 후백제의 성곽으로 추정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오목대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을 시골 조사한 결과 많은 기와편들이 출토됐는데요. 이곳에서 출토된 기와는 동고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후백제의 실상을 밝히는 데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후백제의 역사를 밝힘으로써 전주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자 노력하는 국립전주박물관. 이번 5월전은 후백제 역사복원에 대한 국립전주박물관의 의지를 담은 전시입니다. 후백제의 역사를 전북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전주박물관과 중국 소주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5월 특별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백제가 교류했던 나라 중국의 5월. 이번 5월 특별전을 통해 이 땅의 역사인 후백제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